태어난 아기는 엄마와 세상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죠. 어머니와 세상, 내가 모두 하나라고 느낍니다. 어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 모두가 하나인 상태에 가깝죠. 내부와 외부라는 개념이 없고 내부와 외부의 차이가 없는 상태. 아이는 엄마의 눈 속에 비친 자기 자신 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첫 번째 타인을 감지합니다. 아이가 감지한 초기의 타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어머니죠. 아이가 처음 발견한 타인은 자기 자신과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처음 발견한 타인이 엄마와 나라는 사실, 어머니의 눈 속에 비친 첫 번째 타자, 나를 바라보며 아이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라캉은 이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을 보며 거울을 통해 보이는 시각적인 신체 이미지와 자신이 느끼는 감정적인 경험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 즉 환상을 추구하며 이상화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관점에서 이를 자기 소외라고 칭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아가 처음 생겨나는 과정에서 진짜 자기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심지어 거울 속의 자신의 이미지에 경쟁심을 느낍니다. 그 이미지에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긴장을 느끼기도 하죠. 이 공격적인 긴장을 해소시키려 아이는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와 동일시를 시작합니다. 동일시를 통해 아이는 이제 거울 속의 이미지,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지배감을 느낍니다. 이런 동일시는 자의식의 기원이 되죠. 어머니를 제외하면 처음 발견하고 처음 관계를 맺은 타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처음 관계를 맺은 타인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그 아이의 일생에 관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가끔 준범이는 이걸 좋아해, 아영이는 이건 맛없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며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서, 즉 타인인 것처럼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될수록 자기 이미지와의 동일시가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타자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지는 않죠. 아이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듯 세상과 어머니와 한 덩어리였던 상태에서 점점 분열되며 발달을 거칩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도 누군가 있다. 즉, 저 밖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단계죠. 이제 내부와 외부가 나눠집니다. 세포가 분열되듯 나라는 존재, 즉 내부와 외부가 나뉘어지게 되죠. 인생 초기의 타자는 어머니와 어머니 눈 속에 비친 자기 자신입니다. 엄청난 대격변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모두가 하나가 아니고 저 밖에, 외부에 누군가 있다. 엄마는 내가 아니다. 거기에 내가 있고 엄마도 있다. 대상 관계를 처음 경험한 아이는 엄마가 외부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건 나인가요? 그건 내가 아닌가요? 라캉은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눈빛 속에 있다는 점에서 나를 객관화하게 되는 인식이 생겨난다고 말했죠. 라캉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사실 모든 타인들의 시선을 모아놓은 창고입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자아를 만들어내죠. 라캉은 이 때문에 자아는 결국 타자의 시선으로, 즉 타자의 욕망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아라고 믿는 주체 안에 사실 대상은 없고 타인들의 언어, 타인들의 목소리만 가득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모든 억압된 트라우마들의 모음집이라고 보았습니다. 라캉은 우리의 무의식이 수많은 타인들의 목소리의 모음이라고 말했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모든 사람들의 억압된 삶의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억눌리고 억압받은 것은 무의식으로 스며들죠. 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타자를 발견하고 엄마라는 타자를 발견하며
아이는 자신의 개인화, 개성화 과정을 겪습니다.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였던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왜 완벽하게 좋은 엄마 대신에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히여야지 완벽하게 좋은 엄마여서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는 세심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며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아이가 약간의 좌절감을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엄마는 아이가 불편감, 좌절, 분노에 적응할 때 공감하고 위로하며 심리적인 안정기지 역할을 하죠. 엄마라는 심리적 안정기지를 통해 아이는 좌절에 적응하면서도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좋은 양육은 아이가 견딜 수 있을 때 점차적으로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정기지 역할을 하며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보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완벽한 부모는 아이가 불편하거나 좌절하려 하면 즉시 선제적으로 부모가 먼저 반응해 좌절을 경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좌절의 극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성취감을 매번 빼앗기죠. 안정기지인 부모의 공감과 적절한 거절, 좌절의 경험은 아이가 타자를 인지하게 해주고 타자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명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설정해줍니다. 좌절이 없다면 엄마와 세상과 분교되지 않고 계속 한 덩어리인 정신을 갖게 됩니다. 병리적인 정신 상태의 핵심은 좌절과 트라우마를 통한 개성화, 개인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사실 세계와의 융합이죠. 내가 세상이야. 외부라는 건 없어. 타자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사람은 병리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게 되어 명확하게 분리된 정체성을 갖지 못합니다. 엄마의 눈빛은 아이에게 정보를 주죠. 네가 내 눈 속에 비춰서 존재하고 나는 외부인이야. 엄마가 내가 아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지? 아이는 끊임없이 질문하며 정신의 틀을 만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별개로 외부에 있다고 인지하는 정신의 틀을 다지는 단계. 충분히 좋은 엄마의 사랑스러운 시선은 아이에게 안정애착을 주고 적절한 좌절은 타인은 내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주며 대상관계는 건강해집니다. 타인은 나와 별개로 외부에 존재해. 그들은 내가 아니고 안전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나를 해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심리학에서 죽은 어머니라고 불리는 양육자를 두었을 때입니다.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죽은 상태인 어머니는 아이에게 딱딱하고 굳은 정서적 내면을 전해주며 이는 파괴적 형태의 나르시시즘과 애착장애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죠. 아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보지만 이런 엄마의 눈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엄마는 공허하죠. 블랙홀과 같습니다. 죽은 엄마의 눈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죽은 엄마의 시선에서 검은 공간, 무한한 우주의 심연을 봅니다. 블랙홀과 같이 약탈적인 모든 걸 빨아들일 듯한 까맣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보죠. 이런 죽은 어머니의 눈빛은 아이를 타자화해서 비춰줄 수도 없고 아이에게 자신을 타자화해서 인식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는 타자화되는 트라우마를 겪으며 세상과 자신이 분열되는 경험, 어머니와 자신이 분열되는 경험도 하지 못하죠. 정신의 틀을 만들 수도 없으며 자아를 구성하지도 못합니다. 개성화되지 못했죠. 자신을 비춰주는 어머니의 눈빛이라는 거울의 방이 제공되어야 아이는 심연의 복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아이는 깜깜한 블랙홀과 같은 복도에 갇힌 채 울고 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분리되거나 개별화되지 못했죠. 인간이 태어나 겪어야 하는 붕괴의 경험, 트라우마의 경험이 억압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성인이 되어
모성을 대신하는 파트너를 통해 유아기에 자신이 실패한 발달 단계를 강박적으로 반복하려 합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외부 바운더리, 즉 내부와 외부의 경계점을 만드는 핵심이죠. 죽은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으로 아이는 외부 바운더리도 자신의 자아도 만들지 못합니다. 미러링을 경험한 적 없는 악성 나르시시스트나 편집증자는 가까운 타인을 자신의 확장된 일부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박해하는 적으로 경험합니다. 건강한 대상관계가 수립되지 못했고 자신의 견고한 자아를 수립하지 못했죠. 라캉이 말하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현대인들의 상태인 신경증 상태는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의 언어와 원칙을 뜻하며 한 덩어리로 밀착된 아이와 어머니의 사이를 파고들며 안 돼 라고 말해주고 밀착된 둘의 정신적인 탯줄을 잘라줍니다.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불완전한 느낌, 변수로 가득 찬 세상에 아이는 어머니와 분리되고 전능성을 상실하죠. 완전한 세상은 깨지고 어머니에게 독립해 주체로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이는 언어를 배우고 어머니의 욕망에서 분리됩니다. 주체가 된 인간은 분리의 트라우마로 자꾸만 어머니와 함께인 전능했던 과거 상상계로 퇴행하고자 합니다. 늘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면 전능한 환상 속에 숨어 자기를 속이는 환상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정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아이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상상계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법과 언어로 사고하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에 적응하며 사회화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경증을 지니고 있으며 정상인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악성 나르시시즘이나 편집증과 같은 병리적인 정신증을 가진 경우죠. 라캉은 이런 사람을 폐제, 즉 압류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필연적인 좌절을 겪지 못했기에 아이가 어머니와 융합된 관계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죠. 정신증자는 사회의 법과 언어 구조를 획득하지 못했기에 공동체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언어 기능이 부재합니다. 라캉에 따르면 정신증자의 기표는 다른 기표와 절단되어 있으며 확실성을 가지므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지식의 보유자가 됩니다. 정상인은 질투나 망상이 들 때 의심을 통해 현실을 검증하지만 정신증자의 경우 질투와 망상조차도 확실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망상과 비현실적인 생각에 현실 검증을 하지 못하죠. 라캉이 말하는 상징계는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병리적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정신증자는 타자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를 망상이라고 하죠. 라캉은 정신증을 편집증이나 정신분열 등으로 보았습니다. 정상인인 신경증자는 타자의 의미로, 즉 타인들의 욕망과 언어로 세계를 구성하지만 편집증자는 자기 스스로 세계의 의미를 창작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거주합니다. 라캉은 정신증의 상태를 자신과 타자가 한 덩어리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즉 상징계의 작동이 없는 상태죠.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자기를 닮은 대상을 쉽게 자신인 듯 동일시합니다. 정신구조에서 타인과 나의 구분이 잘 분할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투사가 남발됩니다. 이런 타자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타자라는 매개에 의해 촉발되는 결과물이죠. 타자, 타인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의 감정도 슬픔의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접근할 수 없죠. 우리의 자아, 자의식 또한 타자가 없다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존재보다 관계가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하셨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없다면 존재는 아예 인식될 수 없죠. 그만큼 타자는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인지시켜주는 핵심적인 대상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타자로서 라캉의 거울 단계라고 불리는 미러링 단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과정, 또 라캉이 말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언어와 규칙을 통해
좌절을 겪으며 사회에 순응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자와 나와의 정체성의 구분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